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정치권을 떠도는 브로커가 불러일으킨 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일 한 건 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뭔가 통화 내용이 쏟아지고 알만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태균이란 사람의 녹취 한마디에 정치권과 언론이 다 놀아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노세훈 서울시장 관련 녹취가 등장했는데요. 특히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를 저희 기자가 만났더니 대선 때도 명 씨에게 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곽승강 기자의 단독 취재로 뉴스9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일 당선이 확정되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환한 얼굴로 악수를 주고받는 인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시기에도 명태균 씨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윤석열이 선거운동하면서 왜 나한테 돈 달리니? 형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니 나 안 돼. 돈 없어. 돈을 달라는 명 씨의 요청을 거절하고 전화를 끊 차 곧바로 강혜경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명 본부장이 돈 보내주신다 했다면 이거 미네. 뭘 돈 줘 안 돼. 그러면 회장님 왜 강혜 씨까지 그래? 김 씨는 어려움을 호소해 결국에는 돈을 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갚아. 강혜 씨가 책임져. 명태균 이놈 사기꾼 같은 놈은 내가 못 믿어. 이러고 농담하면서 빌려준 적이 있어요.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돈 보내준 걸 까면서 어쨌든 여론조사를 해줬니 난 자기네 도와줬는데 이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받았다는 강 씨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을 거고 선거 전략에도 이렇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TV조선은 강 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강 씨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지난달 28일 보낸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도왔다는 의혹에 오 시장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먼저 이 문제를 끄집어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자신의 참모와는 얼굴을 붉힐 정도로 다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후원자 김모 씨의 행위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 발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마련된 김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미공개 여론조사를 보고받았냐는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합니다. 김영선 의원 소개로 함께 왔는데 그때 함께 와서 2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선거를 돕겠다고 해서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넘겨줬는데 이후 두 사람이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심하게 다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고받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명태균 씨를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오 시장은 후원자인 김모 씨가 명 씨에게 3,3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죠. 김 씨와는 무상급식 반대를 지지해준 인연으로 알게 됐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SNS에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전달했는지 조속히 밝히라며 명 씨와 강혜경 씨를 겨냥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에게 대통령실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실 행정요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명 씨,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는 경북의 한 사업가로부터 2억 원을 빌린 뒤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명 씨는 강혜경 씨에게 경북 사업가 지인의 아들을 청와대에 넣어주기로 했으니 안 줘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강혜경 씨와 대통령실 행정요원 A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A 씨 측은 명 씨를 알지도 못하고 국민의힘 지역 청년위원장 경력 등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명 씨 측도 취업 청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15일 구속된 명 씨는 강혜경 씨가 받았다는 돈 대부분을 전달받지도 못했는데 허위 주장으로 부당하게 구속됐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는 건데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은 김영선 의원과 강혜경 씨였다고 합니다. 강 씨는 명 씨가 돈을 받아오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4시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위증을 지시한 사람은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판결문 요약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는지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와 김 씨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재판부가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로 민간업자들은 3천억대 개발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인 김인섭 씨는 인허가 브로커 역할을 하고 74억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진성 씨는 김인섭 씨와 백현동 사업에 함께 관여했지만 별다른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김인섭 씨를 거쳐 김 씨에게 증언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당시 백현동 개발로 김인섭 씨와 얽혀있던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위증을 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에선 백현동을 둘러싼 이 대표와 김 씨의 역학관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오늘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시킨 사람이 무죄라는 판결이 납득이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가 용기 있는 판결을 한 거라며 위증 자백은 검찰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오늘 상황 정리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해괴망측한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 동기도 없이 전과자가 되기로 작심한 거냐는 겁니다. 김 의원 외에도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대체로 위증한 사람이 유죄인데 교사한 사람이 무죄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성 씨는 누구를 위해 왜 위증을 한 것입니까? 이익을 본 사람은 이재명 대표이고 그 측근들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 거짓 증언을 한 것인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미친 판결, 사법살인이라 했던 민주당은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김진성 씨가 위증을 자백한 건 다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기소를 안고 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잡아넣는데 도움을 주면 너 이 사건 봐주겠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김 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수차례 반복했다며 김 씨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 있었다 하더라도 실패한 위증교사란 민주당의 방어 논리와 달리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 위증과 교사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찰 핵심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중앙지검의 1, 2, 3 차장 검사들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각이 뻔한데도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려고 정치적인 탄핵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한 검사는 3명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찰 수사 라인의 핵심입니다. 12월 2일은 세법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법상 듀가 있는 날이죠. 그리고 그날 검사 탄핵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검사가 검찰 내부방에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올렸습니다. 기각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을 강행하는 건 직무를 정지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패, 경제범죄, 마약 수사를 책임지는 중앙지검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 내에선 대장동 재판 등 이재명 대표 공소 유지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을 탄핵 소추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대여 공세의 고리로 삼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정권 거부로 이어질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다만 재표결 일정을 다음 달로 미뤘는데 나름 속셈이 있어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행사가 정권 거부로 이어질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처리하려던 민주당은 재표결 시기를 다음 달 10일로 늦췄습니다. 여당의 이탈표를 더 끌어낼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여권 내부에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의심된다며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위진교사 1심 무죄로 반전의 계기를 맞은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대여 압박과 여권의 분열을 동시에 노리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로,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여야 대표 관련 이슈로 민생 논의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위증교사 무죄로 이제 이재명 대표 한 곱이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민생을 챙기는 듯한 행보를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일정도 민생 행보였는데요. 민생 과제를 발굴하는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출범식 참석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재판 말고 민생을 챙기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민생 강조하는 건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왜 당은 전혀 반대로 가는 거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바짝 높이고 있고요. 검사 탄핵, 상설 특검 등 기존 정치 공세에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위증교사 무죄를 계기로 더 자극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정권 빨리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야하라, 퇴진하라는 구호 잘못된 거죠. 끝장내자, 박살내자. 끌어내자. 네, 양문석 의원 여전히 좀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대표는 민생, 의원들은 끝장내자. 왜 이렇게 서로 메시지가 엇갈리는 겁니까?
네, 넘어야 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두고요. 야권에선 결국 대선을 가장 확실한 돌파구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론의 추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대표가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좋게 말하면 투트랙 전략이지만요. 여당은 양고기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단순히 대여 공세만 펼치는 게 아니라 여권 분열을 좀 조장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이게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지도부 공개 충돌하는 모습을 봐서 알 수 있었겠지만요.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여권 갈등이 다시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단순한 진실 공방을 넘어서 한 대표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자칫 계파 간 세대결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대표된 지가 얼마 됐다고 이렇게 벌써 거취 문제까지 나온지 모르겠는데, 친한계에선 친윤계 해명 요구를 한동훈 죽이기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말이 나오던데 뭐 실체가 있습니까?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게 전당대회 때 사실 나온 얘기입니다. 조선 후기 김옥균 3일 천하에 빗대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친윤계에서 조기 낙마시킬 거란 얘기가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돌았었는데요. 친한계는 최근 친윤계가 이 게시판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또 김민전 최고위원 등이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꺼낸 걸 두고 이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가 다시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친윤계는 물론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실체가 있든 없든 또다시 여당 대표가 조기 낙마하는 상황을 맞을 경우 계파를 불문하고 여권 전체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예, 한 대표가 좀 더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대표 1심 유죄 때, 선거법 때 말이죠. 반사 이익에 기대지 말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젠 그 말이 혹시 민주당에서 여권 분열을 반사 이익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또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도 뭐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에 심리전 대응팀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이 외국 전장에 심리전 팀을 보낸 건 이례적이죠. 북한군 파병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황도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홍현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정원의 심리전 대응팀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시점은 홍장원 1차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이달 초 귀국한 직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당국 사정의 정통한 인사는 2급 국장급 단장에 팀원은 10명 이내 규모로 군 병력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안다며 트럼프 당선 이후 급변하는 전쟁 양상을 파악하고 인지전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북한군이 실제로 허실이 뭔지 하는 창간단과 전원 분석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국의 허위 정보를 퍼뜨려 혼란을 주는 인지전을 북한군이 실제 전장에서 경험할 경우 우리 안보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당국과 전술적 대응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어로 만든 전단이나 온라인 제작물로 심리전을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첨단전을 간접 경험할 기회도 될 거란 관측입니다. 러우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이 곧 우리의 대북 정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전환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안을 앞두고 기존 무기 지원에서 전술적 협조로 정부 정책이 선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정원은 이번 파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북한이 남북 간 연결도로 폭파에 이어 그 위를 지나던 송전선까지 잘라냈습니다. 양측 사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겠다는 심사로 보이는데요. 이 송전선도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설치했던 겁니다. 도대체 뭘 위한 건지 김충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약 40m의 송전탑을 북한 병사들이 맨몸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헬멧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없이 철골 구조물에 걸터 앉더니 대수롭지 않게 장비를 건네고 절단기로 고압전선을 싹둑 잘라냅니다. 2007년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력 공급을 위해 세운 송전탑으로
지난달 북한이 경의선 도로를 폭파하고 쌓은 토성 바로 북쪽에서 남쪽과는 전선으로 연결된 시설물이었습니다. 2020년 북한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뒤 전력 공급은 이미 중단된 상태인데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 중인 북한이 물리적인 전력선까지 잘라내 남북 단절을 표현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판문점 회의실을 제외하면 남북 사이 물리적 연결은 사실상 모두 끊어진 셈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닥이라도 그런 연결이 남쪽과 돼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그리고 그걸 잘라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한국에서 대북전단이 또 살포됐다며 대남 비방 담화와 함께 풍선과 전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7일에도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뒤 오물풍선을 살포했는데 이번에도 도발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 비는 눈으로 바뀔 전망인데요. 수도권과 중부 내륙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경희 기자, 밤이 되면서 날씨가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 도심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고 강풍까지 불면서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퇴근하는 시민들은 옷깃을 여미고 귀갓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면 패딩을 좀 입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눈 온다 해서 되게 기대되고 눈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비도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바람도 세고 나와 있는 기온보다 좀 더 추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최대 10cm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경기 동부와 남서 내륙에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어 무겁기 때문에 시설물 붕괴에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출근길도 비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로 예보된 상황인데요. 새벽 내내 비 또는 눈이 내리기 때문에 내일 아침 빙판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적으로 내릴 경우 운전 시 가시거리가 짧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30cm, 호남과 제주 산간 15cm, 경상권에도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영남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영하권 추위가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비에 젖은 내리막길에서 한 화물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갓길에 있던 긴급 제동시설로 들어가 간신히 차를 세울 수 있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는데요. 이 제동시설이 없던 7년 전엔 비슷한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빗길 도로를 내려오던 화물차가 비틀거리며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친 승용차는 충격으로 옆 차선에 다른 차를 추돌합니다. 사고를 내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화물차는 갓길에 있는 인공 경사로로 진입해 꼭대기에서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경남 창원 터널을 빠져나온 화물차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레이크가 이제 딱 되니까 거기서 이제 쭉 내려오면서 승용차를 갖다가 오른쪽 구미를 갖다 받고. 화물차가 올라간 인공 경사로는 길이 70m, 넓이는 10m로 자갈이 1m 깊이로 깔려 있습니다. 차량의 긴급 제동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자갈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차 바퀴가 빠지면서 강제로 제동이 되는. 제동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 2017년 11월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화물차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름을 실은 5톤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안 되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여 다른 차량 9대까지 불길이 번져 3명이 숨졌습니다. 7년 전 사고 이후 만든 긴급 제동 시설 덕분에 대형 사고가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남녀 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벌어진 동덕여대 사태가
학생 간 갈등으로도 이어질 조짐입니다. 폭력적인 시위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일부 학생의 과격한 집단 행동 때문에 자신들의 수업권이 침해됐다고 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동덕여대 건물을 점거한 시위대가 학생증을 요구합니다. 학생증이요? 교직원 출입을 일방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학교가 마비되면서 학생 A씨는 취업 준비할 곳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냥 학교 집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공부를 하던 학생인데 학교가 진짜 거의 무슨 폐허가 돼가지고. 대면 수업이 폐지돼 사실상 등록금을 날린 것도 걱정이지만 자칫 학교 이미지가 추락해 취업문이 좁아지진 않을까가 더 큰 고민입니다. 우리 학교 면접 보지 않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미 기회를 박탈당했고 그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고민되고. 또 다른 학생 B씨는 폭력 시위에 충격을 호소합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절대 정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위 방식 등에 대한 내부 의견을 먼저 들었어야 하지 않았냐고도 반문합니다. 모든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의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쩌렁쩌렁 크게 울리면서 공론장조차 열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처럼 폭력 시위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학교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서울 고급 주거지의 상징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재건축이 수건 사업이었는데 42년 만에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63빌딩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6년부터 11년 동안 지어진 압구정 현대아파트. 6,2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재건축 첫 밑그림이 42년 만에 그려졌습니다. 전체 6개 구역 가운데 백화점 주변 2구역 1,900여 세대가 우선 확정됐는데 용적률 300% 이하 12개 동 약 2,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납니다. 현재 13층인 이 아파트는 최고 250m 높이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약 249m인 여의도 63빌딩과 맞먹는 높이로 가구별 천장 높이를 2.8m로 가정하면 70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35층 층수 제한으로 묶여있던 한강변에 가장 높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겁니다. 여기는 워낙 시리즈도 많고 사람들이 그냥 뭐라 그러니까 늦지고 해갖고. 한강 주변이 고층 빌딩과 아파트 장벽으로 둘러쳐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강남북을 잇는 동호대교의 남단 논현로 주변은 20에서 39층으로 낮게 계획했습니다. 공공보행 통로를 만들어 압구정동을 찾는 누구나 한강공원에 갈 수 있게 한다는 구상도 담았습니다. 이번 2구역 재건축 계획은 다른 5개 구역 정비 계획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추운 겨울철이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시험해 봤더니 계기판에 나와 있는 주행 가능 거리보다 짧았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그 차이가 컸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전기차 관련 커뮤니티에 든 주행거리가 줄어 걱정이라는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얼마 못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입니다. 소비자원이 전기차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 가능 거리와 실주행 거리를 측정해봤더니 테슬라의 경우 영하의 날씨에서 최대 120km가량 덜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산 차량은 비교적 차이가 적어 현대차는 35km, 기아는 22km가량 덜 갔습니다. 실제 주행 가능 거리는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 가능 거리와 차이가 있었고 기온에 따라서도 변동이 커. 가을 평균인 영상 18도에서도 테슬라는 계기판 표시 거리와 실 주행 거리 간 차이가 컸습니다. 현대차 측은 주행 가능 거리를 산출할 때 외부 환경 등을 반영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지만 겨울은 일교차가 커 정확한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계기판에 대한 이 의무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 최대한 나오는 이 배터리 주행 거리를 자동으로 기록되게끔 만들었지 않느냐. 소비자원은 겨울철 장거리 운행 시 미리 충전소 위치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초강경 관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중국과 주변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겨냥했는데 마약과 불법 이민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멕시코에 많이 진출해 있죠. 비상입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당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엔 25%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간은 불법 이민과 펜타닐 등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입니다. Vocal about, and I'm not surprised that this is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he's announcing, despite warnings from fellow Republicans who have said this is actually just going to increase the cost of. 인건비가 싸고 미국으로 수출이 용이해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초비상입니다. 우리 정부도 나서 멕시코 연방 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취임 직후 무더기 행정명령 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예고하는 등 준비 중인 행정명령만 300여 개입니다. 행정명령 1호는 불법 이민자 추방이 꼽힙니다. And so these are pragmatic places to start that would give us, yes, the largest mass deportation in American history. 자신을 수사한 특검 해임과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 화석 연료 수출 확대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펜타닐이라는 마약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련 국가에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관세 문제에 왜 갑자기 마약이 거론된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트럼프가 말한 펜타닐 어떤 마약입니까? 네, 펜타닐은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데 모르핀 100배의 진통 효과를 가진 약입니다. 미국은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에 펜타닐을 복용하고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이 목격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펜타닐은 분말 캡슐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는데 단 2mg이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강력한 약입니다. 그만큼 강력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네, 미국 펜타닐 과다 복용 사망자는 10년째 급증해서 21년 이후엔 매년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망자도 폭등했는데 2010년과 비교하면 청소년 펜타닐 중독 사망자는 10년 만에 23배에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왜 관세 문제에 이 펜타닐을 거론한 겁니까? 네, 미국 정부는 펜타닐이 중국 화학회사들에서 원료가 생산된 뒤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캐나다 등에서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중국에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해왔고 버티던 중국이 올해 9월부터 펜타닐 원료 생산과 수출입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큰 효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8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단속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The fentanyl problem that we have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a tremendous problem. I'll be asking the president to do something about that. 트럼프 당선인 말대로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세를 올리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미국 무역법에 따르면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거나 특정 국가가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보이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관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도 이 법을 이용해 중국과 각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 이어 멕시코, 캐나다까지 미국의 3대 무역국을 타깃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멕시코, 캐나다는 무역협정으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서 특히 타격이 클 전망인데 오늘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는 등 각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유무역 질서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기본 패턴이 트럼프 신정부 시기에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거죠. 네, 취임이 다가오면서 트럼프가 정말 어떤 정책을 펼지 현실화되는 그런 느낌이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순간 시청률 38.5%의 기록을 쓰며 대한민국을 트로트로 들썩이게 했던 미스터 트롯이 돌아옵니다.
다음 달 19일 시즌3가 시작되는데요. 잠시 뒤 밤 9시 50분부터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6년의 기록을 돌아보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임영웅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 트롯의 역사를 새로 쓴 전무후무한 스타 임영웅. 축하드립니다. 안성우 씨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즌2. 장르 불문 모든 곡을 찰떡같이 소화하는 탁월한 가창력의 안성우. 다음 달 19일 미스터트롯 3 첫 방송을 앞두고 미스터트롯의 스타 탄생 장면을 다시 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순간 시청률이 38.5%까지 치솟고 대국민 문자 투표에 770만여 건이 몰리는 등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은 매회 새로운 기록을 써왔습니다. 프로그램 인기가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트롯 열풍이 불었고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은 새 시장을 개척하며 드라마와 뮤지컬, 예능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철 모르는 딸 자식을 강모에 싸서 안고 6주에 걸친 이번 특집 방송에선 손에 땀을 쥐게 한 경연 당시의 모습과 대국민 감사 콘서트 공연 실황까지 미스터트롯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기아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프로야구 최고의 별에 등극했습니다. 2003년생인 김도영은 역대 야수 최연소 MVP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MVP 수상자는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맡겨놓은 트로피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MVP는 이변 없이 김도영이 차지했습니다. 새하얀 양복을 차려입은 김도영은 특별한 수상 소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는 그런 날들이. 그때 저한테 누가 해준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너를 믿어라.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는 너를 보며 위안을 얻을 거라고요. 감성 가득한 김도영의 지난해 SNS 게시글로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밈으로 통합니다.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MVP 수상 소감으로 말하는 재치를 뽐낸 겁니다. MVP 득표율 94%에 빛나는 압도적인 2024 시즌이었습니다. 타율, 홈런, 도루 등 눈부신 성적을 앞세워 시즌 최다 득점, 역대 최초 월간 10홈런 10도루, 최연소 30홈런 30도루 등 기록 제조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오늘 MVP 수상으로 프로야구 역대 야수 최연소 MVP라는 또 하나의 새 역사에 장타율과 득점상 수상으로 3관왕을 달성했지만 김도영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조금 초라했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다음에 MVP를 받게 된다면 더더욱 많은 타이틀을 가져와서 김도영은 내년 시즌 기아의 2연패와 더불어 40홈런 40도루를 정조준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9회 말 투아웃, 주자 1, 3루에 두고 35살 로이가 타석에 섭니다. 투 스트라이크에 때린 공이 파울이 납니다. 깎아 만든 수호신 원더보이마저 쪼개져 버립니다. Go pick me out a winner, Bobby. 그리고 끝내기 역전 홈런을 날립니다. 조명탑에 꽂아 찬란한 불꽃놀이를 펼쳐내죠. 다이아몬드를 도는 로이 머리 위로 별이 쏟아집니다. 전광판을 눈보라처럼 가려버립니다. 요기베라의 명언을 아름답게 구현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건곤일척의 순간이 닥치도록 대통령은 말합니다.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민심의 기합계는 안 보면서 국정 성과는 전국 146개 전광판에 띄워 국민더러 보라고 했습니다.
변화와 쇄신 그리고 민생을 약속한 때이고 그걸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국민의힘 다시 내분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반사 이익이 열흘 만에 끝났는데 말입니다.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오른 비방글을 놓고서 고함치고 삿대질합니다. 본질은 친한, 친윤 갈등에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진상규명과 해결의 실마리 역시 법리보다는 당내 정치에서 찾는 게 순서겠죠. 그런데 똑 부러지는 한 대표, 그답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철저한 수사로 밝히자면서 뭐가 사실이고 아닌지 말을 흐리고 있습니다. 문제된 글이 한 대표 말대로 언론 사설 수준이라면 얼버무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국정쇄신도 느긋합니다. 인적 쇄신은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해외 순방에 불참한 것쯤입니다. 제2부속실 설치는 이미 추진해온 사안인데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나마 대통령 부부가 여태 쓰던 개인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소통 시스템의 변화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거는 전화기가 아니라 쓰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가 얼마 전 대통령에게 읽어줬다는 성경 구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1월 26일 앵커 칼럼 오늘 변화와 쇄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나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북, 전북과 경북 북동 산지, 제주 산지에 시간당 1에서 3c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들 지역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강원 내륙과 일부 경기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충북과 전북에도 많게는 15cm 이상, 서울에도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기온도 급격하게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안동이 0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과 춘천이 영상 3도 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비나 눈은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당분간 아침에는 곳곳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